한국의 비상계엄 상황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며 세계 각국에서는 희한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의 희한한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어느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릴리예요. 평소 아시아의 정치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정치 변동 수업을 듣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강의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평소 차분하던 교수님의 표정이 무척 진지해 보였거든요. 교수님은 수업 시작 전부터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부터 최근 발생한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뉴스 영상이 나왔죠. 12월 3일 밤에 시작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었어요. 어제 새벽까지 전개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이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교수님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21시 30분경부터 시작된 이 사태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되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시간대별 상황을 보여주시며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시 30분경부터 전국 관련 브리핑설이 확산되었고 22시 23분에 긴급 담화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시 28분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여당과 야당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어요. 23시경부터는 계엄체제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었고 23시 25분에는 육군 대장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죠. 자정을 넘어서는 계엄군 특수부대가 국회에 진입했고 0시 45분에는 국회 본청까지 진입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던 영상들이 차례로 보여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투입된 군인들에게 반헌법적 계엄 동조를 금지하라고 경고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했죠. 결국 새벽 4시 27분 윤 대통령이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 사태가 가져온 경제적 영향을 설명하셨어요. 계엄령 선포 직후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2% 가까이 하락했고 외국인들은 4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매도했어요. 원화 가치도 크게 흔들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전날 종가보다 15.2원이나 오른 1418.1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반응이었다고 해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30%나 폭락하며 8,800만 원까지 떨어졌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주문조차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계엄령 해제 후에는 1억 3,500만 원대까지 회복되었지만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상황이 단 7시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최근 일어난 흥미로운 해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태국의 환전소 이야기였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의 반응입니다. 태국의 일부 환전소들이 한국 원화 환전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태국 여행객의 증언에 따르면 환전소에 한국 내 정치적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화를 받지 않는다는 공지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세계 각국의 반응도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국무부는 계엄령이 해제된 후에도 추가적인 혼란 가능성을 유의하라는 경고를 했고, 영국 외무부도 한국에 대한 주의 문구를 표시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들은 한국과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얼마나 빠르게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위다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의 환전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태국에서는 한국 돈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지금 한국은 매우 위험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위다의 말투에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분히 대답하셨죠. 위다 학생,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사건은 방콕의 한 환전소에서만 발생한 단발성 사건이었어요. 태국 전체 환전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죠. 하지만 위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수님, 최근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번 계엄령 사태로 한국 관광업이 타격을 입은 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교수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위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더니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꼴 좋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느니 불법 체류를 한다느니 하면서 입국 심사를 강화했잖아요. 이제는 한국도 관광객들이 안 간다고 힘들어할 차례인 것 같아요. 강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특히 한국 교환학생인 지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위다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서 악의적인 비난처럼 들렸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자료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위다 학생, 민감한 사안을 꺼내주어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새로운 자료로 전환하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입국 심사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23년부터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호주도 비자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했죠.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넘기시더니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각 국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자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를 보면 불법 체류자 문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위다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죠. 더군다나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일시적이에요.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는 이런 정책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변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엄령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의 계엄령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역사적으로 계엄령은 대부분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동반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시민들의 자유 제한이에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집회의 자유가 박탈되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과 통신이 차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미얀마의 경우를 보시죠. 화면에는 미얀마의 암울했던 상황들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경제적 충격입니다. 대부분의 계엄령 상황에서는 주가가 폭락하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교수님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매우 특별했어요. 계엄령 선포 직후 폭락했던 주가와 원화 가치,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엄령 해제 후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죠.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8,8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단 하루 만에 1억 3,500만 원대까지 회복된 것은 세계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국제적 고립입니다. 보통 계엄령이 선포되면 해당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즉각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각종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장기적인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계엄령은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며 때로는 영구적인 독재 체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태국의 2014년 사례를 보시면 이때 위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이 모든 면에서 매우 특별했습니다. 첫째, 계엄령이 단 7시간 만에 해제되었어요. 둘째, 경제적 충격이 즉각적으로 회복되었죠. 원달러 환율은 계엄령 해제 후 단 몇 시간 만에 안정을 되찾았고 주식시장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간 관망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계엄령 해제 직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재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모두 한국의 사례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한국의 계엄령 사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시민의식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잠깐만요, 교수님. 위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하지만 한국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계엄령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건 분명 민주주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실제 영상들을 한번 보시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이 영상들은 계엄령 당시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된 것들입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전형적인 계엄령 상황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둘로 나누어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일반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첫째, 군대가 시민들을 향해 무기를 겨누고 둘째, 강제 진압과 폭력 사태가 발생하며 셋째, 언론 통제와 통신 차단이 이루어지고 넷째, 무차별 체포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1년 미얀마의 사례나 2014년 태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패턴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을 보세요. 군인들이 시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역사상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시위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계엄령 시위에서는 최루탄이 터지고 방패와 곤봉이 휘둘러지며 구급차가 쉴 새 없이 다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시민들은 평화롭게 앉아서 구호를 외쳤고 군인들은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했죠. 교수님은 CNN과 BBC의 보도 화면으로 전환하셨어요.
세계 언론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엄군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보통 계엄령 상황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모두 한국의 사례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교수님은 세계 각국에서 공유된 SNS 반응들도 보여주셨어요. 이 영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코리안 데모크라시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성숙도에 찬사를 보냈어요. 위다의 표정이 점점 더 곤혹스러워졌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죠. 이 사진은 계엄령이 해제된 직후 촬영된 것입니다. 군인들이 철수하면서 국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철수하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의실은 잠시 숙연한 분위기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는 이것이 단순한 계엄령 사태가 아닌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계엄령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평화와 질서를 지켜낸 시민의식, 그리고 무력 대신 대화를 선택한 군인들의 판단. 이는 분명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건 분명 모든 것이 조작된 거예요. 위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SNS에 올라온 영상들은 전부 연출된 걸 거예요. 어떻게 계엄령 상황에서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죠? 분명 한국 정부가 조작한 게 맞아요. 실제로는 더 큰 혼란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들은 조작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보통 계엄령이 선포된 국가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계엄령 해제 이후 일주일 동안 한국행 항공권 검색량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 47% 증가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런 검색의 대부분이 한국 여행 최적기라는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이어서 환율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원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SNS에서는 지금이 한국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게시물들이 바이럴하게 퍼져나갔어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셜미디어의 반응이었어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코리안 데모크라시 투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심지어 국회 앞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이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던 그 장소가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웃음을 지으시더니 계속하셨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한류 팬들의 반응입니다. K-팝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K-팝 관련 SNS에서는 한국의 계엄령 해제 과정을 리얼 K-드라마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내고 있죠. 이때 위다가 또다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특별한 현상입니다. 보통 계엄령을 경험한 국가들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간 관광산업이 침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새로운 관광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지난 일주일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전주 대비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의 예약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주주의를 보여준 나라는 직접 가볼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모습을 보니 믿을 만한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강의실은 잠시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한 국가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한국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된 거죠. 관광산업의 침체를 우려했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태국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교수님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들어 보이셨어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태국의 주요 여행 커뮤니티와 SNS의 최근 트렌드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태국의 유명 여행 블로거들 사이에서 한국 입국 심사 완벽 가이드라는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한국 입국을 위한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요령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평균 100만 회를 넘는다는 거예요. 위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태국의 여행 트렌드 변화입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여행 커뮤니티 타일랜드 트래블 허브의 최근 게시물들을 보시죠. 교수님은 태국어로 된 여러 게시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게시물들을 보면 한국의 까다로운 입국 심사는 오히려 기회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내용의 게시물이 지난 3일간 5만 회 이상 공유되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댓글들입니다. 교수님은 인기 댓글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지금이 한국 여행하기 최적기. 원화가 떨어졌을 때 가면 방콕에서 밥 한 끼 먹는 가격으로 한국에서 고급 식당을 갈 수 있어요. 입국 심사 준비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덕분에 여행이 더 특별해질 것 같아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문제 없어요. 제가 준비한 서류 목록 공유합니다. 실제로 한국 입국 심사 완벽 가이드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태국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 유명 여행 블로거의 영상은 48시간 만에 150만 뷰를 기록했죠. 이 영상에서는 입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면접 요령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실시간 항공권 검색 데이터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항공권 수요예요. 방콕 인천 노선의 검색량이 지난주 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특히 1월과 2월 항공권 예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임시 증편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위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사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한국의 저력이죠. 위다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었죠. 다음 강의에서는 아시아의 다른 민주주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 국가의 위기가 오히려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의 강의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국 학생의 몇몇 발언들이 불편하게 들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과 중국이 합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는 미국을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태국과 중국의 군사 합동훈련을 보면서 한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한국을 싫어하게 된 걸까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계 동양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제 이름은 클로이입니다.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죠. 이 수업은 항상 흥미진진한 주제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의 중 하나예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제 옆자리에는 항상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한국 학생 민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 민영아.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 민영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시아 쪽 이야기가 많던데 어쩌면 그 주제일 것 같은데. 그때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셨습니다. 항상 그렇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 문제죠. 순간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과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 문제는 단순한 양국 간의 갈등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 볼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필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평소보다 더 흥미진진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제 주변에 한국 학생과 태국 학생이 앉아 있어서 그들의 생생한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핵심은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이민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죠. 화면에는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13만 9천 명이었던 것이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약 15만 3천 명으로 증가했어요. 2023년 말 기준으로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 수는 약 1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약 18만 5천 명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전체 체류 태국인 대비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에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그래프에는 여러 국가의 이름과 함께 막대가 그려져 있었는데 태국을 나타내는 막대가 유독 길게 뻗어 있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의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2위인 국가와는 무려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교실 안에서 놀란 듯한 탄성이 들렸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의미는 국내에 있는 태국인 10명 중 약 8명이 불법 체류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의 숫자만이 아니라 체류자 대비 비율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제 옆에 앉은 민영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 했죠. 이렇게 높은 비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노동시장의 왜곡, 사회보장제도의 부담, 그리고 범죄율 증가 등이 대표적이죠. 더불어 한국과 태국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의 심각성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듯했죠.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범죄 통계가 나와 있었죠. 2023년 한 해 동안 태국 불법 체류자가 연루된 마약 사건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일명 야바라고 불리는 약물의 유통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20명이 운영하는 대규모 마약 제조 시설이 적발되기도 했죠.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약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강도, 절도, 폭력 사건 등 다양한 범죄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연루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12월에는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3명이 가정집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죠. 저는 옆에 앉은 민영이를 슬쩍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있는 게 보였죠. 아마도 자국의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는 것에 대해 복잡한 심정일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비자 발급 조건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고 공항에서의 신문 절차도 강화했죠. 이로 인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4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태국 학생 라타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라타나는 말했죠. 교수님, 그건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닌가요?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SNS 캡처 화면들이 보였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태국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들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급증했죠. 심지어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범죄 문제를 넘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국 학생 라타나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닌가요?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실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적당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도 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태국으로의 관광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의 관광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라타나가 다시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태국을 건드린 것은 한국의 잘못이고 한국인 관광객이 없어도 태국은 아무런 타격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태국에 도움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타나의 발언에 교실 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라타나 학생,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군요.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태국 관광청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자 옆자리의 민영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민영이가 말을 이었어요. 라타나 하구의 의견은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인 관광객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4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18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죠. 이는 태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 문제는 양국 간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고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죠. 그때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최근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군함들의 사진과 함께 블루 스트라이크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더 큰 문제는 태국과 중국의 합동 군사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블루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의 해군 합동 훈련의 모습입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훈련에는 양국의 해군 함정, 해병대, 특수부대 등이 참가합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대테러 작전, 해상 구조 훈련, 해상 차단 작전 등이 포함돼요. 특히 주목할 점은 훈련의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육군과 공군의 훈련 장면이 보였습니다. 블루 스트라이크 외에도 육군의 스트라이크 2023, 공군의 팔콘 스트라이크 등 다양한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은 연례적으로 진행되며 양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 향상과 지역 안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런 군사훈련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지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군사훈련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었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는 지역 내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아시아 지도가 나왔고 여러 국가들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이런 움직임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어요.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의 군사력 투사 능력 강화는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교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하는 듯 했죠. 마지막으로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고 있는데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이와 배치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라타나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의 선택은 옳은 것 아닌가요? 중국과 손을 잡은 태국은 이제 한국을 모든 면에서 추월할 것입니다. 한국은 곧 우스운 나라가 될 겁니다. 라타나의 발언에 교실 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고 다른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라타나 학생, 국제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느 한 나라와의 관계 강화가 반드시 다른 나라를 추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외교가 중요하죠.
그러고는 교수님이 전체 학생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지역 안보와 평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는 듯 했죠. 그때 갑자기 민영이가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민영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라타나 하구의 말씀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입니다. 민영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무기 체계와 우수한 군사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수출국이기도 해요. 이는 우리 군사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타나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민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교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개입하셨습니다. 민영 학생이 중요한 점을 지적했네요. 맞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국가들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동맹국들과의 협력입니다. 특히 미국은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은 한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또한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전투력과 준비 태세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죠. 또한 우리는 군사력을 평화를 유지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결코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갑자기 중국 학생 하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하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쳤죠. 교수님, 방금 하신 말씀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요? 한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태국과 중국이 합치면 미국과 한국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오의 말에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하오 학생, 그건 매우 과장된 주장이에요. 군사력을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순 없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기술력, 전략, 동맹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시 한번 프로젝터 화면을 조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세계 주요국의 군사력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태국의 군사력은 이 두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때 갑자기 태국 학생 라타나가 또다시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죠. 교수님, 저는 하오 하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태국과 중국이 합치면 엄청난 병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미사일과 군 장비들로 한국은 하루 만에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라타나의 과격한 발언에 교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학생들도 충격받은 듯한 표정이었죠.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라타나를 바라보셨어요. 라타나 학생, 그런 식의 발언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학문적 토론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전쟁을 가정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타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수천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의 핵무기까지 더해지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갔어요.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흥분한 듯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라타나 학생, 하오 학생, 두 분 모두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 전쟁은 단순히 병력의 숫자나 무기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평화이지 서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교실 안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때 민영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민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라타나 하구와 하오 하구의 의견을 들어보니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민영이는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영이의 말이 끝나자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영 학생, 좋은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은 각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교수님께서 영상을 틀자 교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화면에는 각국의 군사력 순위, 주요 무기 체계, 국방 예산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군사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최첨단 무기 시스템, 우수한 훈련 체계, 그리고 강력한 방위 산업을 갖추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군의 높은 기술 수준과 전투 준비 태세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라타나와 하오는 여전히 뭔가 말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셨죠. 라타나 학생, 하오 학생, 여러분도 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셨죠? 군사력은 단순히 숫자나 구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전에서는 기술력, 훈련 수준, 그리고 동맹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평화이지 서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일침에 라타나와 하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깨달은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고 화를 삼키는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의 의미를 곱씹고 있는 듯 했어요. 마침내 교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와 존중입니다. 우리는 각국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력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국제관계는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평화를 향한 공동의 노력이구나.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태국과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서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교수가 설명해준 한국의 군사력과 동맹국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